네,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의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회복이 더디고 또 일부 브랜드숍 같은 경우에는 철수까지도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K뷰티 위기론의 실체 그리고 글로벌 진출 과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정 유로모니터 수석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유로모니터가 어떤 기관인지 네, 연구원님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입니다. 저희는 소비자, 산업 그리고 경제 지표 관련해서 정기적인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맞춤형 리서치 그리고 컨설팅과 같은 서비스도 수행을 하는데요. 한국 자체에 대한 중요도가 너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초에 공식적으로 한국 지사를 오픈을 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외 여러 군데에 있는 애널리스트들과 협업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2년부터 유로모니터에서 뷰티 패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해박한 아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많은 얘기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지금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위상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실질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우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한류라던가 그런 탈을 벗고 자체적인 길을 좀 가기 시작했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한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그 탈코르셋 관련해서 이슈가 한창 됐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게 유력 매체인 더 가디언에 소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나가고 나서 저희 애널리스트들, 세계 각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고객분들이 이게 정말이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그마한 움직임에도 이렇게 네네.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이 이 K뷰티 자체에 대한 위상을 좀 반증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글쎄 아직까지는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가장 타깃 지역으로 삼고 있는 게 아마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겠습니다. 모든 글로벌 브랜드의 어떤 각축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드로 인해서 좀 한동안의 쉼표가 있었기 때문에 전후로 해서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떨지가 좀 궁금해요. 네. 네, 그 사드 전후로 조금 많이 업체들이 힘들어했던 거는 사실이고 많은 매체 통해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좀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그동안 소비를 못하고 있었느냐? 그거는 아닌 게 면세나 딸공 통해서 저희 한국 화장품이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 가지 또 인상적인 점은 기존의 뭐 후라든지 설화수와 같이 스킨케어 위주의 제품만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카테고리 다변화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로모니터 데이터 기준으로 이제 2016년 대비 2017년 성장률을 보시면은 스킨케어 브랜드 외에도 주겸 같이 생활용품도 좀 인상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으로 조금 앞으로 더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하지만 중국 시장에 워낙에 말 앞에서도 저희가 언급했습니다만 글로벌 브랜드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업체들의 포지셔닝이 조금 애매하다. 네, 중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 살짝 지금 고전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어떤 부분이라고 좀 평가하고 계실까요? 우선 한 가지 아까 K뷰티의 위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상이랑 사실 매출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 중국 같은 경우 위기론이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좀 어떻게 탈피해야 하나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좀 광저우라든지 상해어 같은 1선 도시랑 그리고 하얼빈 같은 3선 도시는 다른 전략을 좀 가지고 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1선 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소비력이 굉장히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유럽 브랜드들을 좀 찾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선은 그러면 호락호락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중국 매스 브랜드들이 한후, 원리프 이런 브랜드들 로컬 브랜드들이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하신 브랜드일 수 있는데 검색해 보시면은 굉장히 한국 브랜드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 하는 부분이 조금 앞으로의 지금 현재의 위기가 조금 이어질 경우 위협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중국 시장을 넘어서 제2의 포스트 차이나를 찾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뭐 앞서 말씀하신 유럽은 조금 먼 시장입니다만은 유럽
아프리카, 뭐 북미 시장, 중동까지 노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시장에 좀 나가고 있는 지금 국내 업체들의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가 또 네,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알리는 게 조금 어렵지 알린 후에는 적절한 노력을 통해서 이걸 충분히 메꿔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두 가지를 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소비자에 대한 공부인데요. 많은 업체분들이 시장을 진출을 하실 때 시장 규모나 그런 시장 자체에 대한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좀 소비자 자체에 대한 공부는 가끔 미흡한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네네. 재밌는 예가 하나가 있는데 달팽이 크림 많이 쓰시잖아요. 아시아권에서는. 유명했잖아요. 네. 미국에 달팽이 마스크팩을 유통했던 한 업체가 있는데 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은 게 나는 동물 복지 애호가다. 네네. 혹시 그 달팽이들이 살아생전 행복한 달팽이였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해요. 네네. 이거는 답변을 해주기도 어렵고 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에 대한 공부는 좀 미리 좀 사전에 하고 진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분이나 원료 컨셉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통에 대한 공부를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네네. 유통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미국의 스킨케어 브랜드 1위가 어디인지 혹시 아실까요? 그래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아무래도 메가 브랜드가 1위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로레알, 에스티로더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글로벌 업체들을 흔히들 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아닌가요? 로단앤필즈라는 조금 생소한 브랜드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들어봐요. 그게 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피부과 의사 2명이 만든 더마 브랜드입니다. 이게 에스티로드에 잠깐 팔려갔다가 다시 창립자들이 가져오면서 직접 판매, MLL이라고 하는 멀티 레벨 마케팅으로 형태로 바꿔서 흔히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방문 판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갖고 오면서 네. 다시 소비자들의 호응을 많이 얻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 원 브랜드 숍이 굉장히 성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우리는 차량이 아닌 도보로 많이 생활 패턴을 이어가고 있고 또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원 브랜드 숍이란 유통이 굉장히 잘 먹혔었던 구조인데 미국을 생각해 보시면은 차량으로 모든 생활을 하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디지털 베이스 유통이 이미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조금 인식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소비자들의 니즈도 다양하지만 유통망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주시니까 저희가 딱 캐치가 됐는데 뭐 중동이나 또 유럽 쪽에도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유럽 모니터는 유럽 쪽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유럽 같은 경우도 좀 강한 유통망이랑 파트너십을 맺은 브랜드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지 유통 회사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직접 진출하는 기업들도 간혹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일본 브랜드라든지 현지 네. 유럽 브랜드들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좀 파트너십으로 많이 진출하고 계시는 게 조금 두드러지는 현상인데요. 조금 주의하실 점은 이 네네. 유통망이랑 협업을 맺게 될 경우 제품이 깔려 있다라고 해도 그 유통 자체의 PB 브랜드로 이렇게 가름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PB 제품인 것들이 결국 한국 제품을 대체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주의해야 할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요인이네요. 네,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무대로 점차 확장을, 영역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좀 걸림돌도 있고 이럴 것 같아요. 네, 연구원님께서 보시는 K뷰티의 어떤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다른 세미나나 뭐 리포트에서 가장 강조를 오래 했던 부분이 카테고리 다변화였습니다. 너무 스킨케어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말이었는데 이 부분은 올 한 해 동안 많은 업계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셔서 좀 보완을 많이 해가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카테고리 다변화가 어느 정도 정착을 좀 하면서 그 이후에 좀 취약점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K뷰티라는 틀을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틀을 조금 깨야 한다, 예. 이제는. 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너는 참 수학을 잘하는구나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꼭 수학자가 되진 않고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좀 K뷰티 하니까 너무 갇혀버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사실 외국에서 보기에는 한국 브랜드나 네. 일본 브랜드나 다 같은 아시아 뷰티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좀 더 강력한 브랜딩을 가져가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네. 그 요즘에 보면은 그 K뷰티가 닦아놓은 꽃길을 J뷰티가 또 선점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아시아 그냥 하나로 묶어서 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J뷰티와도 경쟁을 해야 되고 워낙에 또 메가급 또 유럽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 과제라던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뭐 J뷰티, C뷰티, 이제 G뷰티, 독일까지 이제 맞아요. 각종 알파벳이 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일본을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K뷰티가 일본 브랜드들에 비해서 조금 선전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일본 같은 경우 좀 장인 정신을 강조를 해서 좀 완벽한 제품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좀 연구를 하는 반면 한국 브랜드들은 그 빠르게 변하는 산업을 빨리 캐치를 해서 좀 트렌디한 제품을 많이 빨리 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일본 브랜드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의 변화를 좀 감지를 해서 좀 더 젊고 트렌디하고 빠르게 좀 변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쉐이도 같이 굵직굵직한 기업들도 최근에 그 코스메틱 프레스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니크하고 독창적인 브랜드를 한정판으로 내놓는 겁니다.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 자체를 한정판으로 내놓기 때문에 정말 색다른 브랜드들을 시시각각 볼 수 있는 약간 뷰티계 SPA 같은 느낌으로 네,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 브랜드들이 그 기술력 면에서 조금은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가 더 오래됐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일본 브랜드들이 조금 그렇게 따라오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 두고 조금 지금처럼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